민주당보다 공화당 대통령이 될 경우에 침체 가능성이 상반기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천천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금과 크립토는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우상향 가능성의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NPU, TPU, GPU가 단순히 엔비디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AMD도 들어가고 있고 다른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치고 돌아버리면 우리는 이제 5년, 10년 뒤에는 반도체마저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박사님께서 이번에 경제 대책 2025부터 2029 이 책을 내셔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4년 올해 세계 경제를 한번 해고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2023년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방향성을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AI가 버블이 끼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하 쪽으로 피보팅은 할 건데 언제쯤 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했다가 9월 달에 드디어 0.5%포인트 컷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8월 5일 날이죠.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죠. 네.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자산시장이나 글로벌 경제 자체가 참 불확실성에 지금 놀고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적인 측면에서도 여름에 전부 너무 더우셔서 고생하셨지만 추석 때도 더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30도. 30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18도가 지금 예측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또 가져올 영향이 배추값이 2만 원이라면서요, 지금. 시금치 한 단이 10,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글로벌 경제에 깔려있는, 이 안개가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햇빛이 나야 안개도 거치잖아요. 근데 햇빛이 없으니까 안개가 무겁게 지금 대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도대체 2024년 좋아진다고 했는데, 곽수정 당신도 2024년 좋아진다고 했는데 좋아진 게 없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2025년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틀렸던 부분, 또 새롭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 오늘 김 작가 선생님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가 책이 나오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 그 다음에 미시경제 정책, 그리고 기후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선, 거기에 이제 삼국지가 펼쳐지겠죠. 한중일 삼국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각각 어떤 경제적인 선제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건가. 그 중에서도 중국의 어떤 대응,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일본 경제가 저런 형태로 가는 게 지금 정상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위나라가 될지, 오나라가 될지, 총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정치 이야기는 경제 파트에서 제가 잘 다루지를 않는데, 많은 것이 이런 불확실성에 있을 때 좀 리더십이 제대로 나와서 국가에 가는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짚어주면 좋은데, 그 부분도 좀 핵심 요소 측면에서 좀 불안전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도 IMF 98년 너무나 그 큰 쓴 기억이 있어서 다시 그런 아픈 추억이 되살아날 건가, 많이들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또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미국 쪽 관점,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의 관점에서 이번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조금 웨이트를 많이 뒀다, 비중을 많이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서 2024년 8월 초에 미증시 급락이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요? 경제? 미국 경제에서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7월 달에 금리를 늦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린북에서 7월 달에 금리를 인하시켰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인하를 안 시키고 놔뒀더니만 9월 달에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되겠네.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소폭 올려버리니까 이제 이러다가는 엔화가 절상이 되기 시작하면 캐리 트레이드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이제 청산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75% 일어났다는 측면도 있고, 뭐 90% 일어났다는 측면도 있고, 근데 1990년대부터 한 2경 정도 되는 엔캐리가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을 떠돈다라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인가가 결국 자산 시장의 출렁거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 미국 S&P 500이나
다우 존스 지수를 변동시켰다기 보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금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인하될 것이다.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엔 좀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확인 사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빌미로 미국 자산 시장이 한번 퉁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둔화나 침체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언제 어떤 깊이 정도로 올까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둔화 이야기도 하시고 침체 말씀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세웠습니다. 둔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한 1.5에서 2% 정도 사이가 되니까 1%대 중반 밑에서 이렇게 양수는 양수인데 약간 밑에서 놀 때 요거를 둔화라고 본다면 한 0.5, 0.7이 된다. 이게 둔화다. 그러면 침체는 뭐냐? 이게 공황은 아닌데 불황은 아니고 공황도 아닌데 그러면 불황 정도보다는 좀 약한 거다. 그럴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0%에서 0.5%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를 침체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불황은 다 아시다시피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보일 때 이걸 불황이라고 하고 이제 공황은 GDP가 마이너스 10% 떨어졌을 때 이제 공황이라고 한다면 둔화냐 침체냐를 놓고 볼 때 지금 이렇게 미리 막 선제적으로 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침체로 가기보다는 둔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변수는 이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럼 둔화가?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취임식이 1월 셋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해리스나 트럼프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저번에 한번 임기를 보내봤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떨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경우가 확률적으로 둔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정책은 조금 더 빠르면서 신속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서 선이 좀 굵을 것 같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침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공화당 대통령이 될 경우에 침체 가능성이 상반기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천천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럼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리스 트럼프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죠. 누가 될까요? 누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사실은 뭐 투표함 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네. 뭐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4년 신년 특집 KBS TV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바이든이 사퇴할 줄 몰랐으니까요. 바이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뭐 다른 유튜브나 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민주당 쪽이 유리하지 않냐. 51대 49 정도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의 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염치, 양심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해리스도 못지않게 뭐 불륜을 저질렀고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댓글로.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윌리 보웬인가요?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13년 동안 별거하던 부인이 계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연문설이 스캔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땐 그거는 큰 이슈가 아닌 것 같다. 우리하고는 약간 문화가 틀리다고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해리스가 내놓는 경제정책이 트럼프와 얼마나 다른가 이제 이거를 봐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부통령 러닝메이트 입장에서 보면 벤스보다도 왈츠가 조금 더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어떤 연설이나 등단할 때 플랫폼에 나타날 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닝메이트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왈츠의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경제 문제입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가 실패했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뭐 그렇게 실패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뉘앙스가 풍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경제가 실패한 대통령, 닉슨, 조지 부시, 그리고 조지 부시 2세죠. 그런 대통령들이 실패했다는 게 확연히 입장이 표명이 될 때 조지 부시 2세는 9.11 테러 때문에 좀 살아났지만 대선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아닌데 10월 8일 우리나라는 10월 8일 날 상영이 된대요. 미국은 10월 11일 날 상영이 되고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답니다. 이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에 You Are Fired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MBC에서 했었나요? 그 드라마의 견습공 어프렌티스를 따와서 만든 영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누구한테 이렇게 정치적인 사업적인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로이 코헨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멘토링에 세 가지 핵심이 나와요. 공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마라. 무조건 승리만 선언해라. 이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업에 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이 코헨 밑에서 배운 트럼프의 지금 대선에서 나와서 하는 전략을 놓고 보면 아마 트럼프에게 그렇게 유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내고 했는데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박빙,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박빙의 접전은 분명한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민주당이 조금은 앞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되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이제 큰 흐름에서 바뀌지 않는 건 뭘까요, 그러면? 국가의 핵심 이익이죠. 미국의 국가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번에 그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핵심이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The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할 때에 2020년에 나왔던 트럼프의 대선 아젠다가 결국 러스트 벨트에 있던 백인 노동자들을 조금 이렇게 자긍심을 일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산층이었죠. 이번에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사람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핵심 이익이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미국의 이번 대선을 잘 들여다봐서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교훈? 아니면 선거 전략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뭐 나중에 여쭤보시겠지만 소개해드리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25,000달러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에 6,000달러 세금 크레딧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조금 더 트럼프보다는 전방위적이고 다방면적인 어떤 중산층 강화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중산층 확대와 강화가 두 후보 모두에게 중요하다면 그럼 트럼프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요? 트럼프는 역시 세금이죠. 세금이고 이제 트럼프가 강조하는 건 이제 낙수 효과, 부자들의 감세를 통해서 세금의 감세가 결국 중산층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트럼프가 강조하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제조업 미국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리쇼어링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세 번째는 미국이 지출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유엔도 지출해야지, 나토도 지출해야지, 뭐 주한미군, 주일미군 뭐 다 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주한미군이나 미군 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일부 부담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 같은 선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의 중동 사태가 일어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전쟁 복구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과 공유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공유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트럼프의 중산층 강화 이야기는 미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마 해리스보다는 2조 3천억 달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트럼프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 해리스는 미시적인 측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남성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붐이 한번 불었지 않습니까? 남성에 대한 이런 그 대결 측면에서 낙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인권 문제에 좀 더 민감하게 접근을 하니까 여성에 대한 그 보호라든지 낙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게 해리스의 정책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성이 바라봤을 때는 좀 강한 아메리카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근로 조건에서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래도 뭐 여성보다는 아직까지 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남성에 대한 트럼프의 그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에도 부통령은 여성분이
부인이 계셨지만 그렇죠.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예전에도 트럼프랑 힐러리가 대선에 붙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힐러리를 점쳤지만 투표 열고 보니 트럼프가 되었던 게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거가 약간 좀 그렇게 뭐 좋게 안 보인다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이번에도 이제 바로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힐러리가 이겼는데 선거가 간접 선거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선거인단 수에서는 지는 바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시대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게 팬데믹이 발생하기 바로 전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아마 WHO에서 공식화시켰던 팬데믹이었는데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팬데믹 이슈가 없었던 당시고 그때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그 선거대책위원장 하던 매너포트를 제가 만났었어요.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박동선 옛날 코리아 게이트를 이끌었던 70년대 유명했던 그 박동선 씨하고 신라 호텔에 제가 잠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과묵한 스타일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개의 핵심 아젠다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가 잡아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 노동자층의 러스트 벨트에 있던 소위 말해서 잃어버렸던 백인들의 그 우월성 이런 거를 좀 자극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미국 전 지역으로 알게 모르게 확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리고 선거 자금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광고 홍보비에 많이 쓰니까 그런 라인을 통해서 트럼프의 아이디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중국과의 대결 국면도 있고 하니까 미국의 자존심 강화 측면에서 트럼프가 앞서지 않았는가.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 근데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하필이면 백인도 아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나오지 왜 힐러리 클린턴 안 하느냐. 그리고 오셸 오바마가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에 슈피겔지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셸 오바마가 더 유력하지 않나? 해리스는 존재감이 없는데? 라고 했지만 떡고물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이제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해리스의 어떤 카리스마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데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게 최대한 약점이고 그거를 왈츠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백업해 줄지 여성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또 하나의 관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미국 대선과 증시 수익률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대통령일 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때 또 공화당 대통령이 백악관을 장악을 하는데 미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때 이제 연구조사를 해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책에서도 제가 적었습니다만 한 15.75%. 그 다음에 뒤에일 경우에 주식시장의 성장률이 12%. 그러니까는 민주당 대통령이고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때 연평균 주식시장 수익률이 높았다. 3%포인트 정도. 한 4%포인트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3.75%포인트 격차가 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둘 다 12%, 15.75%니까 둘 다 양수였다. 그러니까는 이 견제, 상권 분립의 적당한 힘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백악관과 미국의 외교 정책과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의회가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국가의 핵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의 자산시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화 시장은 오히려 더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 이해관계가 첫 번째 중국의 어떤 저런 굴기를 제대로 한번 다스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반 정도는 지금 성공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재정 지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GDP 대비 한 90%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110%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도리 할 것인가가 미국의 두 번째 핵심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핵심 이해관계는 미시적인 부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이거를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나갈 것인가. 이제 요 부분이 남아있는데 중국의 문제, 한국 경제의 문제, 독일 경제의 문제, 일본 경제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철저한 국가 이해관계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자산시장은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10%대를 넘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0.5%, 이 책을 제가 탈고를 한 게 8월 달에 제가 출판사에 드렸거든요. 네. 8월 달에 드리면서 이제 9월 달 연준이 0.5% 컷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안에는 아마 0.75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지금 플러스 0.25 더 한다는 건가요? 합쳐서? 그렇죠. 플러스 0.25 더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롬 파웰 의장의 말씀은 0.5, 0.25, 0.25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0.5, 0.5, 0.25 이것도 가능하고 0.5, 0.5 빵 이것도 가능해서 올해 1%포인트의 인하를 이야기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0.75%포인트 인하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1에서 1.25%포인트 인하, 2025년에는, 그리고 26년에도 1에서 1.25% 인하를 하면 전반적으로 한 3.25%포인트 인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5.5니까 3.25를 빼버리면 한 1.75 정도, 1.5에서 1.75%가 되지 않을까, 2026년쯤 되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2%가 목표치니까 금리도 2%대와 유사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0.5% 했으니까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25로 가는 게 맞는 순인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갑자기 꺾여버린다거나, 미국의 어떤 침체의 강도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글쎄요, 12월 달쯤 돼야 0.5%포인트 인하가 되지 않을까. 0.5 컷을 해놓고 또 곧바로 한두 달 있다가 11월 달에 초죠. 11월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0.5%포인트 또 컷을 한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0.75 내지 1%포인트 인하, 내년에는 1%에서 1.25 인하,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 이렇게 갈 것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 방법이나 뭐 투자 섹터나 이런 건 좀 달라져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제가 다른 챕터에서도 아마 우리 김 작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1990년도에 PC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1990년 PC 시대가 열리면서 다우 지수가 J커브를 그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런 그 금리 인하다, 재정의 어떤 적자 문제다, 무역의 수지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적자 문제가 좀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과학과 기술이 있는데 그 과학과 기술의 제일 앞선두에 선 게 AI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I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또 전개시킬 것인가가 미국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속도가 제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지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J커브의 출발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산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게 한 점이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금값 말씀을 하시고 환율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잘 나가면 중국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또 미국 시장이 저렇게 잘 되게 되면 다행스럽게 이 크립토라든지 금이 어떤 가격이 또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질문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제가 팽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시장에서 증시가 이렇게 화랑장세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 하반기 때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미국의 달러화의 기세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화의 기세가 강화된다는 말은 강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금값이나 크립토의 가격이 이 변동성이 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으로 갈 거냐 상방으로 갈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홍콩에서 자산 운용을 했던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크립토 부분을. 그래서 이제 중국의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 있으면 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다 밖으로 나와 계세요. 이민을 가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다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에서 요동이
엄청나게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큰 값이 일어나고 크립토 가격이 변하기 시작하고 자산 시장이 일어나고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한 2, 3년 동안 또 버블을 만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블에서 끝나는 거냐 아닌 거냐는 AI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I 산업은 어떤 것들을 중요한 그 소위 말해서 억실러리 부속물로 가져갈 거냐 부속 산업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온 디바이스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이 안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사실은. 삼성은 기계를 팔아서 돈 벌지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앱을 파는 사람들은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컨텐츠 산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에 따라서 M7을 비롯한 많은 디바이스 디벨롭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는 또 다른 J컵을 한번 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금값이 달러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니까 아 이제 뭐 걱정할 거 없네 하고 될 건지 크립토 가격은 다시 2만 불, 3만 불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달러가 저렇게 잘 가니까 야 이 크립토도 앞으로 중요한 자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자산 시장에 있어서 제가 부동산 시장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 주식 시장, 금 가격, 크립토의 가격, 환율의 문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서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코인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해리스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던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미국이 전체 세계 금 보유량의 한 8,700톤을 들고 있는데 이게 전체 세계 금 보유량의 몇 퍼센트 정도인가 이렇게 보면은 한 3에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일본 뭐 이렇게 국가들이 갖고 있는 총량에 비교를 하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크립토를 손에 쥐면 이 크립토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산 시장에서의 가격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을까? 제 느낌은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자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 합쳐서 한 20, 30% 정도가 된다라고 추측이 되는 순간에 크립토의 가격도 저는 요동을 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질문이 이제 또 많이 생기겠죠. 크립토만 발전되면 괜찮은데 크립토에 알트도 있고 스테이블도 있고 테더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들의 발전이 AI 산업 발전과 별도의 발전이 아니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AI에 들어가는 모든 빅데이터의 관리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의 유출입에 해킹과 보안 유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AI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저는 크립토 가격은 우상향할 거라고 보여져요. 또 이 크립토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이 크립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US 달러로만 견준다. 그래서 US 테더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담보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런 측면에서 또 금에 대한 의존도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금과 크립토는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우상향 가능성의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스캠이라고 하든 사기라고 하든 관점에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자연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구루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구루들이 말하는 내용의 그 행간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미 미국은 어느 정도 암호화폐 크립토라든지 금에 대한 가격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잡아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한국 경제도 좀 전망해 주신다면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던데. 한국 경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뭐 미리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삼국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중일을.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간다고 저는 전제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연착륙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역으로 가면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환위기를 2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노태우 대통령 때 이루었던 북방정책의 결과거든요. 그 북방정책의 결과 중국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엄청난 그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국 경제가 도움을 줬다. 지금도 한국 경제가 36,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을 가져가기까지는 중국 경제의 어떤 덕이라는 표현보다는 공동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견실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미국 경제에 의존해온 냉전 체제의 경제 체제 시스템이었지만 우리가 북방 정책을 펼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냉전이 없는 체제에 편입해 들어갈 수 있었던 유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예측하기에는. 근데 중국 경제가 좋을 일은 없어요. 지난 7월 달인가요? 삼중전 회의 끝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했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많은 지인분들 중에 이제 중국을 다녀오시는 분들, 상해, 북경, 뭐 저 자신도 연기를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저도 조만간에 또 저 상해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둘러본 결과 주시는 말씀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시진핑 말 따나 5% 할까? 어떤 분들은 이거 1%도 할 수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중국 통계를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못 믿는단 말은 5% 하면 저는 DC를 팍 해가지고 중국이 5%라고? 그러면 얘들은 2%에서 1%구나. 저는 한 3, 4% DC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3% 성장을 한다. 그럼 이거는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부동산 시장이 10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50억으로 떨어졌거든요. 상해나 북경 같은 지역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우죠? 물론 중국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체는. 어떻게? 돈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다 인수해버리면 되죠, 뭐. 해서 임대 아파트로 주든지 정부가 다 사버리면 돼. 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건물이야 뭐 땅은 자기들 거, 국유소유니까요. 공산당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갈림길이냐? 글로벌 질서에 편입해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자체 시장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동산 대출 개발에 묶여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정하기로는 어느 정도 그림자 금융이 지금 빵꾸가 나 있느냐? 약 11조 달러가 빵꾸가 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11조 달러 규모는 얼마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때 7조 달러 미국이,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08년과 2019년 팬데믹으로 서프라임으로 돈을 뿌린 게 11조 2,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에 맞먹는 게 지금 그림자 금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싱크홀을 메울 거냐? 메우는 방법은 제가 시진핑 주석한테 자문을 해드렸어요. 농담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한국 자본이 들어와서 11조 달러를 메우게 해주면 된다. 근데 어떻게 메우게 해주느냐?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면 중국에 5대 은행이 있잖아요. 공상, 농업, 그 다음에 중국은행, 그 다음 교통은행, 건설은행, 이 5개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 달러로 예금은 가능해요. 근데 달러로 인출이 불가능해요. 돈을 못 갖고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유출입을 자유화시켜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켜라. 요것만 보장이 되면 외국 자본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밀물같이 밀려온다.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진 금융 테크놀로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도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활무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거 뺏기면은 중국은 다 뺏긴다고 보거든요. 옛날 아편 전쟁이 일어나듯이 이게 신아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럼 이제 이 11조 달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국으로서는 관심인데 그 문제를 보고 한국을 봐야 돼요. 한국은 내년도 경제가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한국은행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 내렸다고 해서 금리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자영업자의 문제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시도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명분상의 어떤 논리로만 가지고는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도 미국처럼 연착륙, 경착륙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과 함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약 20%에 가까웠던 수출이 감소할 때 발생되는 파급 효과를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더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시장에 안겨줘 버리면
저는 한국 경제는 매우 불확실성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제 그렇게 보여져서 2025년 한국 경제만큼은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최저점을 1.3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1.3, 1.7, 2.7, 2.0 이래 놓은 것 같은데 2.7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1.3에서 2.0 사이에 뭐 온건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결국은 일본 경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쾌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 주려고 하는 반도체의 굴기 기술에 대한 문제, 이게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의아스럽거든요. 다시 도시바라든지 라피도스에게 메모리나 비메모리에 관계되는 생산의 어떤 기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삼성, 제가 뭐 우리 김 작가 TV에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버렸다고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정도가 되면 최첨단 산업을 하잖아요. 아무리 메모리지만. 그러면 여기에 CEO분들이나 전문 경영인 분들은 만나는 분들이 최첨단 산업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굴지 기업들 CEO분들을 만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AI를 하고 있다. 또 뭐 무인 자동차를 하고 있다. 우주 항공을 하고 있다. 드론을 하고 있다. 지금 GPU를 만들고 있다. NPU를 만들고 있다. TPU를 만들고 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기 자동차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런 셀에서 뭐 폭발을 해가지고 화재가 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200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200개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 양극, 음극을 다 연결해서 요만한 박스에 BMS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박스 안에 AI 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개 되는 리튬 배터리 칩 안에 전압이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서 뽑아져 올라오느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뽑아져 올라오면 이게 과열되니까 얘는 좀 둘러앉히고 여기서 더 뽑아 올리고 하는 걸 조정하는 반도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드론에 관련된 반도체, 기술이 수십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PU, TPU, GPU가 단순히 엔비디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AMD도 들어가고 있고 다른 인텔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다른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팹리스나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은 희망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치고 돌아 버리면 우리는 이제 5년, 10년 뒤에는 반도체마저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창규 사장의 법칙이 있잖아요. 매년 2년마다 메모리 뭐 용량이 2배 늘어난다, 이런 그런 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해서 마지널리티에 딱 와 있거든요. 임계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성장 모멘텀이 존재할까라는 관점에서 방금 말씀 주신 질문의 내용이 제가 좀 길게 답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글로벌 탑 1의 위치, 위상의 공고화에 맞춰서 중국과 일본의 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 산업정책이 그림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로드맵이 쫙 나와서 삼성이 83년대 반도체 투자한다. 그래서 7년을 기다렸지만 PC시대가 열려서 반도체가 대박이 났다 하는 것처럼 AI가 터졌다. 그럼 AI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GPU를 필요로 한다.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이런 유기적인 결합체에 유기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유기적인 비전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가 교육이 돼야 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표현을 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국제기구 한국 가계부채 경고한 걸로 아는데 좀 굉장히 약한 고리인 건가요, 지금? 지금 기업 부채가 한 1,500조 되고요. 정부 부채도 한 1,500조.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한 2,700조 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딱 가져보면 한 5,70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가 800조가 따로 붙어요. 그러면 6,500조가 되죠. 거기다가 뭐 이제 다른 댓글로 올라오시는 전세도 부채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다 떠나서. 근데 우리나라 국가의 자산 규모가 얼마냐면 한 5,000조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수 부채가 한 1,500조에서 2,000조 된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자산이 5,000조 있으니까 뭐 빚 갚고 1,500조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1년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1년 GDP가 뭐 허리띠 졸라매면 고난에 행군하면 우리도 빚 다 갚고 할 수 있다. 경제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요 뭐 얼마든지 하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약 7,000조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함께 IMF도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를 한 단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제가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줄잖아요. 중국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도 고립된 거대한 섬으로 남으려고 하고 있고 네. 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올리는 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 경제가 2025년 AI를 터질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AI를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추구하실 경제대회치 2025에서 2029까지니까 꼭 내년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뭔데요? 바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없는 건가요?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하려는 의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김 작가님은 젊은 세대에 속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80년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MZ 세대시잖아요. MZ세대 끝 부분이잖아요. MZ세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MZ 세대의 그 다음 세대가 뭔지 아시죠? 알파 세대라고. 알파세대 분. 예, 이분들은 이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MZ 세대분과 알파 세대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있으면 출산율 문제나 양극화 문제나 해외로 이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 분들의 고민은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지라는 이 주제거든요. 내가 왜 7,000조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를 떠안고 가야 되지? 이거는 다 우리 부모나 선배들이 질러놓은 문제인데 이거는 갚아야 되는 사람이 나 아니야. 이거를 내가 왜 당신들 때문에 짊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왜 혀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지금 이런 자동화된 세상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갈등, 그다음에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적응에 따른 국가의 이해관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2025년, 29년을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19년, 20년, 21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여기에 이제 다시 고개를 숙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10년 주기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예측한 25년, 29년 중기 전망에서는 경제는 괜찮겠지만 곧바로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산층 대책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대한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과 많은 그 고령층, 노년층에서 고민해야 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접촉 아니면 추출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정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좀 다시 여쭤보면 대선 이후에 미국은 중국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중 갈등 앞으로도 계속 될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8년에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있을 때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서 아침에 조찬 세미나를 하는데 그 데레사 델팩이라고 하던 그 당시 프랑스 원자력 연구소 소장이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뭐 여성분이었는데 아주 그 비분강개한 목소리와 톤으로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글로벌 경제 질서를 미국과 유럽이 구축해 놓은 글로벌 질서를 다 깨고 있다. 내용인즉슨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우리가 가르쳐 놓은 그런 글로벌 통상 질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뭐 30만 명씩, 20만 명씩 와가지고 온 아프리카 나라를 지금 어지러 놓고 있다. 막 그러면서 뭐 한 10분가량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에 느꼈던 바는 과연 중국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다라는 책을 썼을 때도 우리 김 작가 선생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인류라고
미국이라는 문제, 국가의 존립의 문제,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 정치인분들은 그걸 또 먹사니즘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중국이 과연 지금 내년도 경제가 극복되기 어렵고 앞으로 5년 내에도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분들은 그러시겠죠. 당신들은 친미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친미적 교과서에 따른 경제 교육만 받으니까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 못하니 저건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야, 우리 공산당이 돈 다 찍어서 다 사들여 라고 하는 건 이거는 글로벌 질서에 비교하면은 엄청난 부정적인 행위잖아요. 커닝 해가지고 시험 답안지 100점 맞으면 그 100점 인정해 주겠습니까?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강택민까지, 지금 중국에 가면 강택민 시절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강택민 때는 또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주룡기부터 강택만 등송평에 쭉 해서 내려갈 때에 제일 꼭지점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이 제일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국이 해결책을 스스로 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저는 왜 불가능하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금리 풀고 제 돈 풀고 해가지고 서프라임 때 해결했던 G20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럴 힘도 없고요. 팬데믹이 왔을 때처럼 뭐 돈 찍어내서 한 1인당 2,000불씩 막 줬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다시 금리를 5.5% 올리고 세계 경제에 야, 우리 너들 못 느끼겠지만 고통 분담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도 막 고통 분담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런 헤지모니를 중국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땐 해결 못한다고 봐요. 해결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협정을 맺어서 외국 자본이 어느 정도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아마 중국이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냐. 금리 떨어뜨리고 검사 모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중국이 이 경제 성장이 내수 부분이 차지하고 있던 건설 분야에 빵꾸 난 걸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중국도 인구 감소랑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중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한국과 같은 속도로 들어갑니까?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자녀를 나오면 얘가 틀림없이 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내가 왜 애를 놓습니까? 내가 왜 노예를 놓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래서 중국도 언젠가는 중산층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아까 강택민 시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벼락부자가 되기 쉬웠던 거죠. 우리나라도 모 화장품 회사를 용산에 가서 보시면 큰 건물을 지었잖아요. 기깔나죠, 아주. 기깔나죠. 그게 중국인들이면 그 회사보다 더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해안의 해안 도시의 상해, 심천, 광저우, 북경 이쪽으로 쭉 깔려서 청칭따오까지 해서 그쪽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달러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 문제에 그 사람들이 또 야, 우리 돈을 소비는 국내에서 해야 돼. 우리 국산에 애용해야 돼. 이러면 좋은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웨이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웨이 잘 만든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6개월 써보세요. 이거 버려야 되지. 이런 표현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 미국으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럴 경우에 중국은 저는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흔히 하는 말로 대만 침공할까?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과 중국과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경제적 대결 구도는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중국에게 그 미국이 HP 허퍼 100 GPU를 안 팔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를 주지 않으니까 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유학생한테까지 심부름을 시켜요. 중국에 들어올 때 칩 몇 개 좀 사가지고 와. 그러면 그 4,500불 내가 돈 주고 한 개당 100불씩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것도 잡혔어요, 또 공항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된 인원수가 한 2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경제가 IFO에서 나온 게 올해 한 0.1%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유럽 경제도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저는 둔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냉전체제 시절에 그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글로벌 질서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은. 인식의 변화가 뭐냐. 야, 이제 우리는 뭐 갈 때까지 갔어. 더 이상 뭐 과학기술 해봐야 미국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복지 문제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휴가 많이 없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지만 러시아가 뭐 그렇게 우리하고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러시아는 그랬거든. 중국이 미래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복지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정책을 좀 고민하면 어떨까 싶다라는 게 아마 유럽 전체 EU 국가들의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성장해서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정책이나 이런 그 중산층 관련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유럽 모델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의 그 한 그룹과 중국과 또는 인도, 지금 인도 이야기들을 저기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인도 전문가를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인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19세기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와 중국의 어떤 모습도 상당히 미래의 질서를 바꾸는 데 하나의 요인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향후 50년에서 100년 동안에 미국 1패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은 그거를 양도할 생각이 없다. 예,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 분들 복지 얘기해 주셔서 네. 사실 한국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의 복지, 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했단 말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제 세계 뭐 경제 성장으로 좀 본다면 성장을 향해 달리던 미국은 계속해서 1등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뭔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AI 기업도 거의 전무하듯이 없어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제 여행 사업을 제외하고는 뭐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와인이라든가 뭐 파스타도 먹는 돈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궁핍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에 그 가장 미시적인 거는 그런 넋두리를 해요. 유럽 쪽 사람들은. 규제가 너무 많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 AI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라든지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주신 말씀은 그건 같아요. 과거에 영국이 1780년도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1600년도를 비롯해서 식민제국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항해 기술을 개발하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원을 땡겨서 제조업을 육성시키던 시절이 모든 게 1,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에게 다 가버렸거든요. 패권이. 그 다음에 유럽이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난다면 과거에는 피렌체의 군주에게 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걸 써도 정당한 거야. 우리 여기서 진짜 뭐 한 가지 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그 마키아벨리 시대에 이탈리아는 가내 수공업이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대량 생산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미국과의 생산적인 방식이나 기술 개발의 양식과 지향점이 이제는 낙후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소득은 생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에어프랑도 가지고 있고 뭐 독일의 웬만한 뭐 100대 중소기업들도 히든 챔피언들도 있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뭐 큰 경제적인 질곡은 안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분들의 관점이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노후와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찰나에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했어요. 극우파들이 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야, 이대로 가면 우리 곡간에 다 곡식이 다 바닥나기 시작했어. 이대로 우리 따라갈 수 없어. 미국을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살아볼 방향을 잡아야 돼. 이게 먹혀들기 시작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유럽과 미국과의 경쟁도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1,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중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관세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미국과 유럽이 영원한 동맹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다가도 유럽이 또 어떨 때 수가 틀리면 미국과도 한판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정치적인 견해에서 조금씩 이렇게 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이제 좀 이거 전쟁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또 2024년 이후 세계 경제 전망하는데 핵심 열쇠로 이 책에서 지정학적 요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진행 정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누가 이기고 있고 정확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좀 앞서고 있는 거겠죠,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미국과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4,800억 달러를 일단 10년 플랜으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4,800억 달러를 지출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작년과 올해 약 10%를 지출을 했어요. 480억 달러. 근데 발전소 세우고 교육시설 세우고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지금 딴 이야기 해드리는 것 같이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일감들이 넘쳐 흘러요. 짜투리를 우리 기업들이 이제 잡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네.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보증만 있지 돈을 받지는 않아 놓으니까 기계를 갖다 놔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다 결국은 피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중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역할을 한다면 러도 한 발 빼고 우도 한 발 빼지 않겠는가. 그러면 뺄 수 있는 명분은 뭐냐? 영토의 크기의 변화에 대한 합의겠죠. 크림반도를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 러시아가 그냥 빠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식은 미국과 나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이야기하고 뭐 EU 정도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겠다. 뭐 그러면은 충분히 러시아도 한 발 물러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밀당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김종인 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중동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중동 전쟁은 끝없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독도가 우리 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저그 섬이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뭐 가서 침범하면 들이다 부어야죠. 뭐 포격을 하든지 침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던 마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와 버려서 야 이거 우리 옛날 우리 땅이거든, 우리가 살 거야, 나라 만들 거야. 그럼 팔레스타인들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토 분쟁에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 영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분쟁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분쟁은 이제 주로 프랑스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에 관련된 중재 노력은 비하인드에서는 프랑스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유럽에서 미국과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조절해 나갈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왜 조커 카드 있잖아요. 포카 칠 때 조커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중국은 어쨌든지 연료를 중동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거기 남중국해에 섬을 만들든 말든 그건 다 제가 볼 땐 헛소리고요. 안다르만 간다르 제도 그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 전에 인도양에서 막아버리면 끝나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중국 경제를 얼마나 목조아야지만 중국이 항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조카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종결을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분쟁은 그냥 어느 정도 던져놓고 중국에게 계속 어떤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해결의 우선 기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는 아마 앞으로 1, 2년은 더 갈 것 같고요. 러우 전쟁은 해리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나설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겠네요. 벌써 3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치러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토 가입이 그렇게 중요한가? EU의 가입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거를 말로 풀 수 없을까? 꼭 전쟁을 해서 수십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난 다음에 미국과 강대국의 손을 벌려서 돈을 빌려가지고 재건하고 하는 게 이게 나라의 이해관계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런 관점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러우 전쟁에서 주요 이끌어낸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푸틴의 관점은 저희들이 러우 전쟁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지난번에 김정은도 만나고 갔잖아요. 맞아요. 베트남도 들렸고요. 최근에는 몽골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 푸틴의 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중국 몽이 있으면 푸틴에게도 푸틴 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라시아 비전이에요. 유라시아 비전. 네, 그게 이제 공식화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동북 경제 포럼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고 그랬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북경조약으로 중국으로부터 뺏은 방천 지역의 도만강 일대의 그 간도 지역 땅을 부동항으로 유지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더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공고하게 하겠다. 그거를 해놓고 자기가 죽어야지만 러시아에게는 힘이 있게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걸 유라시아 비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유럽의 어떤 비전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자기의 위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를 놓고 봤을 때도 중국에게 경고를 던졌죠. 너들 중국이 사정사정했어요. 시진핑이. 예, 푸틴에게 그 두만강 그 끝에 방천 그 밑에 좀 열어줘. 그럼 우리 해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와이로 미국 군함들을 몰아내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거든. 1열도 2열도 필요 없을 것 같거든. 근데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북한과 도로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너들 그거 왔다 갔다 못하고 내가 고민은 해볼게. 근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훅 가버렸단 말입니다. 약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후르시초프 때부터 러시아가 유럽을 설득을 할 때 뭐라 그랬냐. 앞으로 유럽과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은 누굴 것 같아? 우릴 것 같아? 아니야. 중국이야. 두고 봐. 그랬거든요. 후르시초프가. 그래서 저는 그런 유라시아 비전을 통해서 러시아는 유럽과 미래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과의 팽창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효과를 다 누릴 것 같다.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 쪽에서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유럽의 성장과 안정은 또 유럽 쪽에서 나토와 EU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스포럼이나 이런 내추럴 가스의 공급을 통해서 충분히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쟁이 영토를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가 조금 뭐 지금 차지한 걸 다 가져가든 조금 가져가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좀 뭐 세계 경제가 뭐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고 그렇게 정리될 걸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렸던 거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메시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나토를 굳이 가입하려고 그래? 왜 너도 자꾸 미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의 그 남쪽 국경선을 위협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폴란드도 우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독일도 사이가 안 좋아. 아직도 함부르크에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들어가 있어. 그 남부에다가 너들 나토 가입하고 하면 미국 전략 핵무기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포위돼 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마. 왜 그래? 좀 빼. 하지 마. 그러면 제가 젤렌스키 같으면 좋아. 그럼 내가 안 하는데, 대신에 그 흑해에 그 큰 반도 있는 쪽 그쪽에 너들 우리 자꾸 뭐 러시아 친러 시민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을 내는데, 그 자꾸 욕심 내지 말고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간 걸로 결정 내자. 뭔가 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만큼의 동부 유럽을 지배할 만한 경제력은 없으니까 현 수준에서 미국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만 있으면 그걸 오케이. 그 다음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따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관심이 있다. 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각순임 박사의 경제대치 2025, 2029 요책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금, 금은, 주식, 채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이 많다. 제가 이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투세는 미국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요즘 금투세 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금투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세는 없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소득을 10년 동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12%에서 15%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은 미국에 있지 한국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를 굳이 하신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의 M7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요. 이게 우상향을 갈 거냐 하향할 거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0년 이후에 디지털 산업의 잭팟이 터지듯이 제이커브를 그렸듯이 AI 산업의 제이커브가 저는 1, 2년 시작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M7을 비롯한 AI 산업 쪽에 부침이 있더라도 너무 거기에 길을 쫑긋 세우지 마시고 뭐 AI 투자가 이르다 너무 뭐 성급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알파벳이 수천억 달러 투자할까요? 저는 어제도 아마 월스트저널에서 그 샤츠라고 하는 그 CEO를 다시 영입을 했거든요. 구글에서. 이제 그런 2천억 달러 연봉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 20억 달러 연봉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방향성은 저는 우상향으로 간다. 앞으로. 근데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으니까 딱꾹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열매를 따먹으려 그러면 한국도 거기에 비견되는 AI 기술과 서포팅 기술, 옥실러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하시면 승수 효과는 보실 수 있다. 근데 저는 볼 때 없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한국 기업보다는 미국의 M7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크립토 부분과 금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면 크립토와 금의 가격도 약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느냐, 하향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제외하고 일본 주식을 제외하고 또 중국 주식을 제외하고 베트남과 미국 주식만큼은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베트남 왜요? 1억이 넘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국경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마 베트남 증시를 예의주시하시는 것도 만약에 신흥국 증시를 주시한다면 저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베트남 주식을 증시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AI에서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는 무엇을 중심에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책에서 생성형 AI랑 우주항공 및 방산, 바이오 산업,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기술 확대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단순히 생각을 해서 생성형 AI는 미국의 M7 같은 것들이 될 거고 블록체인 기술은 뭐 말씀하신 비트코인 같은 게 해당될 건데 바이오도 뭐 당연히 미국 얘기하시는 걸 것 같은데 우주항공 및 방산에서 방산은 한국에도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인가 하는 방산 업체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네. 한국에도 뭐 워낙 뭐 하나로에스페 같은 거 워낙 올해 방산주 주가가 좋았잖아요. 방산도 근데 여전히 미국 쪽 투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방사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망설였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자주포라고 쳐요. 그럼 지금 자주포는 이 쇳덩어리에다가 포 넣고 그 다음에 불을 확 지르는 작약을 놓고 땡기면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주포는 여기에 반도체 기술이 AI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포탄에도 아마 AI 기술이 달려있는 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는 무기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장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한 방산이라고 한 거는 단순한 쇳덩어리의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념이 들어가서 스마트화된 방산이거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단지 메모리라는 게 문제죠. 근데 이거를 비메모리화로 전환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BMS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또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반도체 비메모리 칩과 설계가 다 틀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유의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개념의 하드웨어적인 재래식 무기의 방산이 아니라 드론이 날아가고 드론이 2000km 전방에서 미사일을 쏴버리고 우주에서 레이저로 때려버리고 하는 그런 신개념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산이고요. 바이오와 우주의 관련성은 앞으로 인류가 지구상에서 돈 벌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우주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주를 나가게 되면
광속보다 몇 배 빠른 속도. 그러면 이런 속도를 통해서 날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주변 상황의 변화를 인간이 언제 주판 전자계산기 놓고 두드리고 앉았겠습니까? 컴퓨터 돌리고. 스스로 기계가 센서를 받아서 자동으로 AI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수많은 부품, 장비에 관련된 통제, 인식, 의식의 능력에 있어서의 필요성. 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버무려서 말씀드린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금과 비트코인도 좋게 보셨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 투자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금 투자 팁 좀 주신다면요,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종로 상가에 가시면 금방 많습니다. 네. 거기 가셔서 금 1kg 얼마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5년 전인가 4년 전에 물어보니까 4,100만 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억 88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금 투자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 선물로, 파생상품으로 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물을 직접 사는 게 나을까요? 현물 직접 사면 세금 내거나 뭐 그거 있지 않나요? 있죠. 예. 근데 그게 제일 내가 들고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으로 하게 되면 이게 흐름을 계속 따져야 되잖아요.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투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도 시끄러운 일이 되어나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이나 이런 선물, 파생상품 시장에서 뭐 소득을 얻으신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몇 년간은. 근데 저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하드웨어로 제 손에 쥐고 있는 걸 저는 원해요. 금융으로 갖고 있기는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종로로 가야 되나요? 종로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금을 산다면 금괴를 사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든든은 하겠네요. 집에 있는 거. 아니, 바라보는 것만 해도 밥 안 먹어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놓으니까 네. 은을 사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돈 벌고 싶다면 혹시 이 원칙은 꼭 지켜라 뭐 이런 거 있나요? 첫 번째 주식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한국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5년 이상은 들고 가셔라.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셔라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식 투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은 자기 돈으로 하셔라. 미국 시장에 들어가시면서 신용거래는 안 하실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신용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도 플락츄에이션이 심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상한선과 하한선. 그러니까 익절에 대한 밴드라 그럴까요? 실링과 바텀에 대한 명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셔라. 아,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들고 계시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오른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고 있으면 크게 미국 시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일 박사님과 경제대책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사실 요런 책 보고 막상 이제 내가 좀 지식은 습득된 것 같은데 투자하려고 하면 사실 이 책과는 뭔가 좀 무관하고 뭔가 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경제경영 도서가 사실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주식도 있고 그럼요.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책이 많이 나온 시점 이후로 투자 뭐 수익률이 좋아졌냐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을 갖다 우리 김 작가 선생님께서 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활용해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파도를 만드는 거는 민물과 썰물의 어떤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망을 하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쭉 드리는 말씀은 바람이 어떻게 지금 불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냐는 결과는 그 기상도, 그러니까 저기압골, 고기압골 그런 기상도를 제가 마지막 장에 2025년 또 2025년과 29년 미국과 중국과 한국 경제의 기상도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네. 그 기상도라고 하는 게 실업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금리,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미국의 다우 지수 이런 것들을 전망치를 제가 쭉 다 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알고 이 바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주 뭐 김 작가 선생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점에 가면 부동산 경매 시장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차트 읽는 법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AI 어떻고 저떻고 모든 책들이 다 저도 책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말씀 우리 김 작가 선생님께서 빼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이 적어도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바람이 언제쯤 일어날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기상도는 그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곽수정이 한 말이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예측했던 것까지 부록으로 달아놨거든요. 네.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그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바람이 지금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 같으면은 막 플로리다 보면은 막 판자로 창문 받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금을 사시든지 주식을 빨리 팔고 현금을 확보하시든지 그거는 개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측 그 기상도를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풍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내 돈을 태웠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연이 높게 날아가려면 네. 바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바람이 어디 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박사님과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박수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